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네, 12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호 반장,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국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어쨌든 그 와중에서 민식이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법인데 어린이 교통안전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 오늘 이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이 민식이 부모님이 이 장면을 지켜보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민식이 부모님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도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국회 한나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왜 협상의 볼모가 돼야 하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잘 됐습니다. 신 반장, 이제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네요. 한나라당 아니고 자유한국당. 내가 뭐라 그랬어? 한나라당이었어요? 미안해요. 홍정욱 전 의원 생각을 좀 하느라고요. 미세먼지 소식 좀 전해드리면 일단 서울이랑 수도권 일대에 올 겨울 들어서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또 수도권 충북에는 기상 저감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공공기관 이부제 같은 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길 보니까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반장들이 제대로 잡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잡았네요. 알았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북한이 정한 북미 협상 시한이 연말까지인데 오늘이 이제 며칠이에요? 12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진전은 없고 대신 양측의 말폭탄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현지 시간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고요. 결국은 미국이 안보리 카드까지 꺼내면서 이제는 말 대 말 수준을 넘어서 이제 북미가 대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뭐 단거리인데 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안보리까지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넘어가게 됐고요.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신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오늘 독도 해역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석했고 연결식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도사도 직접 읽었는데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목이 맹이도 했고요.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어린 유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서 손을 잡는 조금 전에 잠깐 또 스쳐 지나갔죠.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소식 때문에 정리하느라고 한나라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엄하게 대처하는 게,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맞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간의 신경전 등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폭풍과 정경심 교수 재판 절차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하루 종일 혼란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선 예산안 합의 후 필리버스터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국회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죠. 여야는 밤새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전 본회의 처리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나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 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게 다행인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하루 동안의 국회 상황, 지금의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 결과가 그분의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 발언 잠깐 들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이런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여해서 다시 논의한 뒤에 10일,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고요.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정기국회 상정도 정기국회 안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하루도 안 돼서 합의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 잠깐 들으신 대로 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한 겁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얻는 것도 없이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해줄 수 없다. 예산안 처리부터 하고 결정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꼬이기 시작한 건데 갈등은 예산안 합의까지 불발되면서 더 커졌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굉장히 크고 또 그 합의가 되지 않고 나서 원내대표 당과 의논을 했는데 더 합의 또 더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상황은 다시 원점, 그러니까 어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예산안 합의 불발됐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도 보류됐고, 자, 민주당은 다시 4+1 협의체에 예산안 수정안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 입법을 의결할 시간입니다.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의 공조 테이블을 통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목 잡혀있던 민생법안 일부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 강화 관련 법안도 통과됐고 처리가 시급했던 우리 군부대 해외 파병 연장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의원들 잇따라 의사 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해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전까지,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님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마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저께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2일이 되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문희상 의장, 여야 의원들에게 진정할 것을 당부한 뒤에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개인이 하는지도 모르겠네.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단체 원내대표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민식이법 통과 모습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지켜봤는데요.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는 이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오후 2시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정회가 됐는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될지 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협의를 하는 건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4+1이라는 게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도둑질할 수는 없죠. 5회 유치원법의 필리버스터 예상이신가요? 혹시 뭐 점심 중이라도 추가로 여당 쪽과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필리버스터 자기네가 저것도 지금 오늘 지금 파병연장 동의안 이런 것들도 다 필리버스터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지. 자, 국회 오후 상황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내놨을까요? 자, 그리고 한국당은 과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우여곡절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네, 고반장 발제에서는 일단 국회 오전 상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상황은 전개 중입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좀 다뤘던 내용 또 이후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제 저녁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필리버스터 철회가 확정적인 줄 알았는데 보류를 했고요. 여야 3당 예산안 합의도 오늘 오전에 최종 결렬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짚어봤지만은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일부만 통과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 상황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이 철회를 하는데 실익이 없다. 예산안 처리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철회 여부를 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 그 철회 보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이 보류 결정과는 별개로 예산안 협의는 어제 원내대표 회동 이후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협상 다시 했지만 결국 오전 9시쯤 협상이 또 결렬이 됐습니다. 자, 뭐 예산 삭감폭을 두고 여야 간에 또 막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건데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반쯤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서 이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결론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그 민식이법 그리고 군부대 파병 동의안 등 일부 시급한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 본회의가 정회가 됐잖아요. 정회 이후에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난 거죠. 네, 국회 본회의 속개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한 30분 정도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다시 국회 의장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최종 단판이었던 건데요. 협상은 예정된 본회의 재개 시간, 그러니까 2시를 넘겨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잠시 중단된 협상은 여야 예결위 간사들까지 참여해서 곧바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그 회동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 5시 좀 전후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나 간사들이 잠깐씩 의장실 밖으로 나와서 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합의가 어떻게 됐냐, 뭐 결렬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요. 아, 대답을 안 했어요? 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의 중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많이 좁히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예산안을 과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느냐, 그렇죠. 처리를 할 수 있느냐일 텐데 이 지상욱 간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만큼 좀 말은 아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가장 늦게 심사했던 게 작년이었는데 그게 12월 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지났고 오늘 통과시키더라도 8일 늑장 처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회의가 끝나는 날이고 12시가 넘으면은 이제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제 처리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무튼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봐서 한국당도 일단 협상은 참여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지금 이제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만약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끊길 듯 말 듯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여야 정당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해왔던 정의당,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고 한 건 파렴치한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 원래 예정대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4+1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서 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예정대로 밀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건 어제 발언입니다. 만일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파국이 될 것이다 라면서 선거제 개혁 관철, 예산안 확정, 또 공수처와 개혁 법안 결론에 이르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는 있는데 다만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요. 4+1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모아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지만 합의안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이 비율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일단 현재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과 비교를 해보면 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정리를 하면 지역구는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아니죠. 자, 문제는 연동제 도입 범위 또 연동률 같은 겁니다. 자, 연동제를 이 비례대표 전체 의석에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절반만 도입할 것이냐 또 연동률을 이게 참 어려운데 2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범위 방식에 대해서 편차가 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연동률을 낮추면 현재 큰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연동률을 높이면 정의당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동률을 2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여야 4+1 협의체가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면서요. 네, 그 기준은 이제 인구로 신반장한테 물어봤는데 왜 신반장이 대답해요? 제가 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신반장이 하죠. 네. 최반장 해요 그럼. 신반장은 양보하겠습니다. 신반장을 쳐다보면서 질문했는데 갑자기 치고 나와가지고. 예. 불리한 욕심이 요즘 많아가지고. 요즘 인사처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제 몫은 제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에 대해서 선거일 전 3년을 평균으로 설정하는 선거법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 자,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 2019년 1월 31일이 지역구 획정 기준일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기준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의도는 농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기준을 현행 제도에서 3년 평균으로 바꾸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 통폐합 사실상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최 반장한테 질문할게요. 최 반장. 네. 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입장을 따로 밝혔다면서요, 최 반장? 네, 치고 네. 빠지는 걸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아직까지 안 되네요, 잘. 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홍 부총리, 자,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 막바지 3당 간사 예산 심의로 하얗게 밤을 새웠다면서 이미 법정 시한도 지났고 또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상당히 지났으며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도 예산안은 오늘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 아주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그 고 반장이 이제 좀 속보를 좀 챙겨주고요. 바로바로 이따가 얘기 좀 해줘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카드를 꺼냈습니다. ICBM을 떠올리게 하는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시험 등 도발이 이어지자 결국 2년 만에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거죠. 그동안 이어진 설전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연계된 실력 행사를 압박한 걸로 해석됩니다. 북미 간의 갈등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눈도 왔고요. 벌써 12월도 3분의 1이나 지났습니다. 요새 이 다정의 반장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물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1순위, 그다음에 연말 인사에서 최 반장이 살아남느냐가 2순위, 자 마지막으로 평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0순위입니다. 자, 수요일이죠. 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게 되면 자칫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요. 양 반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자도 쓰고 저도 이제 어울리진 않는데 하여튼 뭐 산타복을 입었습니다. 복장에 잠깐 변화를 좀 줘봤는데 기분을 업 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맞죠? 예, 최 반장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제일 저니까 이 정도 한 거예요, 선배. 아니 내년엔 하지 마요. 안 되겠어요. 네, 이런 참사를 다시 보지 않으려면 크리스마스에 꼭 쉬어야 할 텐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 특히 북미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움직임도 그러합니다. 북한은 상황 변화가 없다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발사장을 재가동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운운한 크리스마스 선물, 즉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ICBM의 사거리가 더 나가는 ICBM이라든지 또는 ICBM을 여러 대를 한꺼번에 고출력 엔진,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고체 연료를 써가지고 발사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 안 한다. 자, 트럼프 대통령 최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엔 그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최악이 된 시절 꺼냈던 완전한 파괴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죠. 북한도 물러서긴커녕 오히려 더 세게 나왔습니다. 체급을 올려서 김영철 조선 아태평화위원장이 등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잃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더 잃을 게 없다.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놀랄 것이 아니라 놀라라고 한 일에 놀라지 않으면 안타깝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매우 초조하다는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 등 늑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힐난했습니다.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자, 이후 5시간 만에 담화가 또 나왔습니다. 이수영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명의고요. 우리 시간으론 어젯밤 10시, 워싱턴으론 아침 시간에 맞춰서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은 겁을 먹었다는 방증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국면은 설전을 넘어서 외교전으로까지 흐르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요청한 건 지난해 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된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무기로 해서 다시금 실력 행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선 가도에 방해가 되는 거 참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He's somebody that I've gotten along with very well for 3 years, and he's gotten along with me very well. So we'll see how it goes,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but, you know, there is certain hostilit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I don't know that hi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s very good, but we're going to find out. 자, 유엔 안보리 소집 카드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상대적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안보리 참석 대상이고요. 이들이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할 경우 이 중러를 발판 삼아서 자력갱생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물론 중러도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속내가 있지만 이 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이고요. 중국 청도에서 열립니다. 자,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연말 북미 협상의 국면이 확 반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설전 넘어 외교전으로 트럼프 2년 만에 북한 미사일 논의 안보리 소집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말폭탄, 설전 수준이었다면요. 이제 본격적인 행동으로 미국이 먼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약 2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소집했고요. 안보리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최 반장. 저한테 최 반장. 물어보신 거 맞죠? 네. 네, 또 먼저 물어보시네요. 자, 유엔 안보리가요, 미국의 요청으로 현지 시각 11일 북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논의할 공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 국무부는요,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의미를 사실상 축소를 해왔었죠. 하지만 이 동창리에서 ICBM과 연계된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협상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태도를 바꿔서 이러한 강한 압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 9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미사일 발사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Mr. President, you plan to discuss the North Korean building missile tests with the counterpart, the President yourself. I will be discussing. We didn't have an agreement on short-range missiles, and a lot of people in a lot of countries test short-range missiles. There's nothing spectacular about that, but we will be discussing that also. 네,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장면만 보면은 고반장 색깔이 계속 나요.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하던 그 모습.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국말로 질문했죠, 그때?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어요? 질문은 한국말로 했죠. 예. 네. 그럼 뭘 영어로 했다는 얘기예요? 질문하겠다. 프레지던트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예,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렀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정확히 기억이 나고요. 9월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그때 나왔던 대답이죠. 모든 나라가 미사일을 갖고 있고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북미 협상에는 큰 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예. 네. 근데 제 기억에는 퀘스천도 영어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퀘스천 미스터 프레지던트. 2개나 했다고요? 예. 네.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보니까. 네. 자, 실제로 미국은요, 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할 때마다 의외로 이렇게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협상 국면이었기 때문이죠.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지난 5월부터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소집이 됐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는 규탄 성명까지 냈었죠. 지난 11월에. 하지만 미국은 한 번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직접 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주제로 한정을 해가지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건 미국 입장에서 정말 큰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죠.
방금 뭐 최 반장이 분석을 한 대로 지금이 연말 시점이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움직임까지 보인 데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지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뭐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게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얘기를 했었죠. 사실 북한이 뭐 늑달이라든지 이런 거친 수사를 사용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급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역시 ICBM이라는 카드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발은 사실 미국이 충분히 예상했던 범위 그렇죠.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즉각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하겠다고 나선 건 그만큼 ICBM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탄두를 탑재한 ICBM이다, 아니다, 뭐 위성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둘 다 위협적이긴 매한가지입니다. 전문가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뭐 연료체가 같기 때문에 엔진이 같으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쏘려고 그러면은 탄두가 없고 거기에다 위성을 쏴가지고 쏘는 거고, 그래도는 이제 탄도미사일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 위성은 그 한 3-400km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뒤집혀서 이렇게 지구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쭉 돌거든요. 위성을 쏘면은 정찰 위성을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다 볼 수 있다. 그것만큼 강력한 전략적 지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좀 다시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뭐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실제 뭐 연료체나 엔진, 그러니까 발사 원리는 ICBM과 같은 것이고 미국에서는 같은 걸 실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국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ICBM을 쏜다면 압박도 제재도 강화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던져서 앞으로 북한이 새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고 반장, 북한 입장에서는요. 안보리 회의는 이제 열리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길 중에 하나로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바탕으로 한 자력갱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대북 압박 공조에 어느 정도로 동참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고리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주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이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下个我们首先要做的就是要为您这个下雪中国之行做好一些准备，不仅要推动中韩关系能够进一步的向前发展，同时也要使中日韩的合作能够迈上一个新的台阶。 네,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일정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이고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시진핑 주석도 아베 총리와의 별도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신중론을 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 안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느 것 하나도 예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보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는 저희가 잠깐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독도 해역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소방항공대원 합동 연결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강화, 또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많이 강조했죠. 예, 오늘 오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이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연결식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했는데요.
이 순직대원 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이 경외와 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이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모든 소방 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됐다라면서 이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자, 순직대원들에겐 각각 녹조 근정 훈장, 옥조 근정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운구행렬을 따라 들어오는 이 유가족들을 일일이 다독이며 또 위로도 했고요. 추도사 중간중간 순직대원들의 이름을 호명할 땐 목이 매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엔 유가족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일이 또 악수를 나눴고요. 어린 유가족 앞에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무릎을 꿇고 저렇게 앉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연결식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운구행렬이 퇴장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다음에 황교안 대표와 짧은 악수를 나눈 뒤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잖아요. 미세먼지 상당히 안 좋은데 조금 전에 이제 안전 안내 문자가 또 왔네요. 내일도 그러네요. 내일도 수도권, 부산, 대구, 충북, 세종, 강원, 영서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네요. 미세먼지의 본격적인 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미국 2년 만에 안보리 소집, 북한 미사일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뒤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며 한때 재계 2위의 대기업 집단을 이뤘지만 외환 위기에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던 김우중 전 회장이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출간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이 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기억하시죠? 그 시절 각 가정에 한 권 정도씩은 다 있던 책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 이거 정말 밤새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김 전 회장의 이 세계 경영이라는 이 경영 비전이 응축된 책이었죠. 당시 대우그룹이요, 이 그룹 이미지 광고, 이미지 CF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유독 강조했었는데 잠깐 추억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세계를 경영하게 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 꼬마가 장근석 씨랍니다. 예. 자,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결국은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업 집단을 유지해줬던 것 다름 아닌 빚이었다는 거죠. 1998년 그룹 해체 직전에 부채 규모는 89조 원, 자산 총액보다 많았습니다. 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 자금, 즉 국민 세금 30조 원. 예, 김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7조 9,200여 원이 되죠.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돈도 끝내 회수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김우중 전 회장은요, 1세대의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정치권과도 많은 인연이 있었죠. 1992년 10월, 이 기사인데요. 김우중 대선 출마 시사, 파동, 이런, 그때 아주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후원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선수로 등판하겠다 이렇게 대선 출마로 시사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낳았더랬죠. 그 비화 노태우 회고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이 김 전 회장 청와대로 직접 불러가지고 사실상 출마 포기를 요구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언급하면서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어려운 처지인데 김 회장까지 정치에 뛰어든다면 김 회장과 대우 가족, 나아가 국민들의 불행만 초래할 것이 내게는 훤히 보입니다. 그래도 출마할 작정입니까? 자, 대통령한테서 이런 얘기 듣고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차마 못했겠죠. 당시 분위기상.
자, 김 전 회장은 생전 명예회복에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대우 해체는 이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당시 IMF의 무리한 정책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김대중 정부의 경제 관료들에 의해 초래됐던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김우중 개인의 실패로 둔갑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한국당 내 이 역학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아지는 얘기가 있는데, 자, 친황 체제다, 황심이다, 뭐 말은 무성했지만 막상 이거 뚜껑 열어봤더니 황교안 대표의 당 장악력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왜냐? 황심을 안고 뛰었던 후보로 평가받았던 김선동 의원의 표 28표, 27표 정도가 사실상 이 황 대표 영향력 안에 있는 의원들 전부가 아니냐 하는 분석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인적 쇄신에 대한 깊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 다선 중진들의 반황 심리,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으로 표출됐다는 겁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 확정 직후였죠.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국당 총선 기획단 회의에 황교안 대표 직접 참석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자, 중진들의 집단 도발로까지 평가받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의식했던 걸까요?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수염을 계속 기를 생각인가 보네요.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이 국민이 원한다면 현역 의원 절반 이상도 잘라낼 각오가 돼 있다 밝힌 겁니다. 하필이면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 직후에 들으신 것처럼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예사롭지 않게 들리죠. 자, 하지만 어제 함께 당선된 김재원 이 정책위 의장,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사이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분들이 좀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고요. 자, 뭐 저희가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좀 더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소속 이재수 시장의 이 관용차 개조 논란, 이거 뭐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크게 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면서 이 카니발 하이 리무진 이 5,500만 원짜리라는데 이걸 구입했다는데, 자, 이 시장이 앉을 뒷좌석 시트를 그거 좀 딱 한 자리, 그러니까 시장이 앉을 그 딱 한 자리를 좀 특별한 걸 다시 달았다는 거죠. 바로 달달달달달달 이 안마 기능이 있는 전동 시트, 이게 1,480만 원짜리라는데 그걸 달았다는 겁니다. 자, 춘천시의회 김보건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돈도 돈이지만 이게 지금 불법 개조 논란까지 겹쳐가지고 실제 운행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춘천시 입장은 뭘까요? 시장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장시간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상당수, 특히 나이 들면 거의 이렇게 이런 무리한 동작을 하면 허리가 삐끗합니다. 안 좋습니다. 자, 결국 오늘 오전에 이재수 춘천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요약을 하자면 차량 개조는 관련 부서에서 한 것이지, 알아서 한 것이지 몰랐다는 겁니다. 매사에 앞으로 조심할 것이고 직원들이 하는 일도 이제 본인이 앞으로 제대로 살피겠다라고 하더군요. 자, 이 시장님 허리 걱정에 시장님한테 미처 여쭙지도 않고 무려 1,480만 원이라는 이 거액의 예산 마음대로 집행한 그 누군지 모를 춘천시 공무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발차기 할 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얼굴에 딱 붙어요. 딱 붙는데 그날 꽉 끼는 바지를 입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이게 많이 안 올라가네, 다리가요.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은 달지 말고요. 왜냐면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 중인데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각 당 관계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취재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번 예산안이 513조 원이잖아요. 근데 2조 원을 삭감해서 511조 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내일이나 모레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내대표들이 그 의장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다고 하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4조 삭감을 주장해 왔고 4+1 협의체에서는 1조 2천억 원 삭감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에서 아마 합의점을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1 협의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국당을 압박하는 일단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회 상황 조금 더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짚어보고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이 되면서 해체된 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저도 뭐 거기 일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잘 아는데 아마 반장들 중에서는 4050인 양반장이나 저 정도가 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상사 시대를 열기도 했고 세계 경영이라는 슬로건이 정말 대단한 그 슬로건이었죠. 당시 셀러리맨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구호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TV를 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기억이 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탱크주의 그 당시 대우전자의 슬로건이 기억이 납니다. 뭐 고장 안 나는 고반장이 기억이 난다고요? 예, 광고를 봤던 기억, 지금 나오는 광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고장 안 나오는 탄탄한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배수는 당시 대우전자 사장이 직접 출연했던 광고였죠. 맞아요. 아직 기억이 납니다. 예. 고반장이 어떻게 저걸 기억하죠? 특이하네요.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TV를 좀 어릴 때부터 봐서 기억이 그래요? 나는데 뭐 이미 뭐 옛날 사람 된 거 한 가지 더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 집도 아버지가 또 오랫동안 이 대우 자동차의 로열 프린스. 예, 그 차를 비싼 굉장히 차인데. 아, 제가 비싼가요? 티코 탔는데. 그래요? 네. 경차. 신반장은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는 배우 제우스 우지원 선수가 그때 입단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서울스퀘어 빌딩 있잖아요. 주황색. 그게 원래 대우그룹 본사였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대우센터 빌딩이 1977년인가 완공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직접 경험은 아니고 네. 주로 이제 나중에 책을 통해서 배운 저는 요즘 신반장은 사람이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일단 대우그룹이 다른 재벌들과는 좀 성장 과정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김 전 회장의 선친과의 인연이 좀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선친이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범 은사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세계 경영이란 말도 했지만요. 1990년대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확장 경영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대북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보다 더 일찍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첫 남북한 합작 투자 회사도 세웠고요. 또 92년도에는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외환 위기로 인한 이제 몰락의 길을 뭐 걸었지만요. 그 전까지의 위상은 대단했죠. 네, 1998년에 계열사가 41개였고요. 해외 법인이 396개였습니다. 이 자산 기준으로 삼성과 당시 뭐 LG를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국내 10만 5천 명, 또 해외 사업장에만 21만 9천 명으로 임직원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대우 몰락의 원인을 놓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사, 또 대우맨들이 주장하는 야사 두 가지의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업, 다른 재벌에 비해서 그 채무 상황이 뭐 과도했다는 거, 이거는 뭐 차입 경영을 주로 했다는 확장 건 경영을 많이 했으니까. 예,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근데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금융 비용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결국 이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던 건데, 물론 김대중 정부 경제 관료들과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김우중 전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수출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런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경제 관료들이 되게 불편해했다라는 거죠. 이후 회고록,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의 회고록에서도 이 대우의 유동성 위기는 수출 금융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단기 자금을 끌어 써야 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다. 뭐 이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조사를 올렸는데 지금 양 반장이 얘기한 그 내용이 일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우그룹 소생 방안을 검토해서
직보하라고 했지만 장관들이 이 김 전 회장과 대립을 했고 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결국 대우자동차 등 6개 계열사만 회생이 결정됐고 나머지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우는 완전히 김 전 회장의 손을 떠나게 됐고 김 전 회장은 외유를 떠났다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과는 각별한 관계였다면서 대우그룹의 해체가 김 전 대통령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빈소가 아주대병원에 차려졌다고 들었는데 그쪽 상황은 어때요? 최 반장. 네,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생전에 요즘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소박하고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유족들도 이에 동의해서 비교적 소박하게 꾸려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또 여야 당 대표들의 조화가 있었고요. 정관계 재계 인사들의 빈소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인이 평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그간 대외 활동을 극도로 꺼려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유족 측은 이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투병 중에도 이 주변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말 장외 집회를 재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신 반장 거의 2달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자,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농단이라는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외 집회 결정이 난 게 어제 오전 회의에서였는데 당 일각에서는 국회 상황이 비상인데 장외 집회부터 계획을 한 걸 발표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전광훈 목사에게 헌금하러 가는 것 아니길 바란다 이런 비판적인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김우중 전 대우회장 별세 정치권도 애도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오늘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소한 공소 사실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부실한 기소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 9월 6일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11일 이 사모펀드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바꾸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다음 또 새로운 사실이 확인했다고 해서 이를 바꿔주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소장을 바꾸려면 공소장에 적어놓은 범죄 행위, 즉 공소 사실이 같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의 경우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이 검사가 앞서 9월에 작성한 공소 사실과 바꾸려고 하는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범죄 사실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먼저 범행 일시는 9월 공소장엔 2012년 9월 7일, 그리고 11월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입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학교에서 주거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범행 방법,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한 데에서 스캔 또는 캡처 방식으로 이미지를 붙여넣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범행 목적도 봐야겠죠. 자, 유명 대학 진학을 위해서에서 구체적으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라고 또 바뀝니다. 그리고 공범도 있었는데요. 첫 공소장엔 불상자였지만 나중에는 딸로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이 재판부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그리고 공범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이 공소장을 바꿀 수 없게 된 건데요. 자, 이는 곧 첫 공소장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만큼 이대로라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검찰은 하나의 문건을 위조한 하나의 범죄 사실로 기소를 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것인데도 이렇게 불허한 건 부당하다라면서 다시 신청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이 검찰이 정무적 또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이른바 하명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자, 검찰은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니, 임동호가 누구?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한 5개월 정도 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체제 2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및 대구, 경북의 임동호 최고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일이 있었던 해인데요. 2017년 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그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는 여러 차례 이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했던 사이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송 시장을 단독으로 공천하자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전 시장 비리 관련 문건 배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송철호 시장하고 지역에서 경쟁 관계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경찰은 청와대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당시 참고인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진술조서에는 실명이 아니라 퇴직공직자 김모 씨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경찰청에는 첩보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고도 보고를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하명 수사였다면 제보자를 빨리 특정하지 못했겠느냐라는 물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 부시장을 조사를 했고 또 가명을 썼다는 건 결국 하명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자,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은 나는 첩보가 청와대에서 온지도 몰랐고 이 하명 수사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명 수사라면 하명을 한 쪽이 있고 하명을 받은 쪽이 있잖아요. 제가 하명을 받은 쪽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청와대 첩보니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또 그 사건과 관련돼서 청와대는커녕 경찰청 누구하고도 한 차례도 연락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하명 수사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 황 청장은요, 어제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자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초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한 다음 민간인 신분으로 이날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고 했지만 이게 검찰 때문에 불가능해졌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희망일 12월 6일 그렇게 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중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제 일생에 검찰은 정말 도움이 안 됐거든요. 머지않아 퇴직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검찰이 좋은 선물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청장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에게는 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능은 했습니다. 자, 북콘서트 사실상 검찰을 향한 성토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불법은 아무에게도 수사받지 않는다는 그런 오만함을 젖어 있어요. 하명 수사다, 선거 개입 수사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것은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가공의 거짓의 표현입니다. 네, 다만 자유한국당은 입후보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황 청장 이 검찰 수사로 퇴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북콘서트를 개최한 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 추가 기소 첫 기소와 달라입니다. 네,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요, 첫 기소였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이제 처음에 기소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검찰의 첫 기소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동양제 표창장 위조 사건이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할 때의 공소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면서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5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된 공소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자, 이 검찰은요, 이 표창장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기소였고, 또 만일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인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사문서를 위조한 범죄 사실은 같고 일시, 장소, 일부 변경만 했을 뿐이다.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면 이 정 교수 변호인은 당연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성급하게 기소한 걸 놓고서는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이다 라면서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재판에 넘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롭게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표창장 위조 사건은 별도로 심리한 다음에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위조 사문서 행사나 공문서 위조 등 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정 교수 측에 기록 열람 복사를 지금 이제 계속 허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석 얘기를 꺼냈다면서요? 네, 정 교수 측이 아직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부분에 대한 증거 서류 열람 그리고 등사 그러니까 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지금 기소를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 측에 이 보석 청구를 검토해보라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데 대해 검찰 측이 계속해서 반발 문제 제기를 하자 그럴 거면 퇴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앞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주범이 무죄라면 그걸 교사한 정 교수 재판은 할 필요도 없다며 이 주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고도 했는데 이 검찰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사문서 위조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는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과정을 좀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인가요? 네, 2027년 하반기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임 전 최고위원은 그해 10월, 11월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 참석자에게 나눠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임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문서화하거나 배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관련 제보를 한 송병기 부시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한두 번 정도 악수만 했지 대화하거나 술자리를 한 적이 없어서 친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시절에 박병호 의원과 동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정당이 집권해 왔기 때문에 영남 또는 울산에 그런 적폐청산위원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있었지 제가 최고위원회 하면서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을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요. 그 전 이제 청와대 특감반원의 이제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숨진 이 특감반원 사망 경위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서가 하는데 이 백모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열흘 동안의 통화 기록을 통신사한테서 받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경찰은 당초 2달간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기간을 딱 열흘로 줄여가지고 그 통신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이 통화 기록을 놓고서 통화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서 최근 이 열흘간의 행적 또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검경이 숨진 특감 발언의 휴대전화를 놓고 이제 신경전을 벌인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회의 때도 좀 짚어봤는데 검찰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국회 4+1 협의체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그 안에 담았죠. 네, 특히 수사 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데, 자, 검찰은 현재 수사권 조정한 대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현행법을 체포 인수한 경우, 그러니까 현행범을 체포 인수한 경우, 또 영장 허가서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한 경우와 이 검찰의 인지로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등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수사 종결 여부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고요. 이 반면에 경찰은 경찰의 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했지만 검사의 기소, 불기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또 내란, 외란, 그리고 대공, 선거, 노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와 관련된 범죄,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는 국회의원 관련 사건, 또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피해 규모, 연쇄성, 수법 등에 비춰 이 사회적인 이목을 끌 만한 범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정화하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분야들을 적어놓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현재의 수사 지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면서 이 명령 복종 관계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지휘 관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더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이런 거 없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골든글러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감독상, 각본상, 외국인 영화상 등 3개 부문에서 후보에 오른 건데요. 한국 영화가 골든글러브 수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독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영화들이죠. Best Director Motion Picture, Bong Joon-ho, Parasite, Sam Mendes, 1917, Todd Phillips, Joker, Martin Scorsese, The Irishman, Quentin Tarantino,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네, 봉준호 감독이 제일 먼저 불렸네요. 골든글러브상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영화상입니다. 이른바 할리우드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앞서 개최하는 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오히려 골든글러브 수상작들이 아카데미 수상까지 하면서 아카데미의 바로미터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골든글러브 수상작들은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후보에 오른 감독상,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감독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로마로 수상을 했고요. 2014년 그래비티로 이미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엔 그 유명한 라라랜드의 데미언 셔젤 감독이 수상을 했었고요. 기생충은 골든글러브뿐만 아니라 뉴욕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전미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LA 비평가협회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을 줄줄이 수상했습니다. 이 세 비평가협회상은 시카고 비평가협회상과 함께 북미 4대 비평가협회상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미국에서 개봉한 이후 흥행 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CJENM은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를 인용해서 기생충이 8일 기준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 1,934만 6,73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이 영화에 대해서 미국이 열광하는 걸까요? 기생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빈부격차를 문제를 다층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봉준호 감독은 비슷한 주제들을 다뤘던 각국의 영화들을 언급하면서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는 창작자들이 고민하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작자들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뿐 아니라 또 미국도 그 어스 있잖아요. 조던 필레의 어스라든가 물론 되게 장르적 색채 강하지만 또 그런 비슷한 주제의식이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의 뭐 그 샵리프터스 어느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뭐 저랑 조던 필레랑 뭐 이창동 저기 뭐 히로카즈 뭐 저희가 어디 뭐 유엔 본부에 모여갖고 뭐 미리 뭐 회의를 이렇게 작전을 짠 건 아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런 걸 만들어 봅시다. 이런 주제를 그러니까 다들 제각각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반응을 하다 보니 그런 식의 아마 창작을 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예.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기생충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골든글러브가 아카데미 전초전이란 말까지 있는 만큼 아카데미상까지 기대할 만합니다. 물론 아카데미상은 봉준호 감독이 미국의 로컬 시상식일 뿐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백인 잔치가 됐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보완 대책을 내놓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내일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완력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짚어봤는데요. 아직도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내일 이후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이 넘겨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자세한 국회 상황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이 신당 이름을 공모했죠. 마감이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미세먼지 조심합시다. 네, 공기가 좀 안 좋네요. 네.